북한 땅 강원도 통천에서 변중석 여사는 농부집 7남매 중 맏딸로 태어납니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 15살 소녀 변중석은 얼굴 한번 본 적 없던 이웃마을 6살 연상 정주영과 혼담이 오간 지 한 달 만에 결혼했죠. 당시 쌀가게에서 배달일을 하던 21살 청년 정주영과의 신혼 첫날 밤엔 무슨 사람이 이렇게 크고 무섭게 생겼나 하는 생각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새색시에게 달콤한 신혼생활은 애시당초 없었는데요. 새 신랑은 3개월만 시부모님 모시고 있으면 곧 서울로 데려가겠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정주영은 직접 쌀을 떼어다 쌀가게를 열어 돈을 벌 계획이었습니다. 다행히 3개월 후 남편의 연락을 받고 변 여사는 시댁 강원도 통천에서 서울까지 걸어갔다고 합니다. 도시로망을 꿈꿨던 그녀의 현실은 시골보다 못했죠. 시골에선 못 살아도 초가집 살림인데 지금의 대학로 뒤편 산동네 꼭대기에서 판잣집살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쌀 장사를 하던 신혼 초 남편의 고무신이 해지면 폐타이어를 오려 덧대어 꿰매줬던 변 여사는 현대가 안주인이 되어서도 검소한 생활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폐물 하나 가진 적 없고 혼산날 빼곤 화장 한 번 한 적이 없죠. 집에선 언제나 몸빼바지 차림이었지만 현대가 대소사에 참여할 땐 늘 정갈한 한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기보단 단아함을 고집하며 남편 정주영이 주목되도록 남들의 시선을 피하려 노력한 건데요. 어려웠던 시절 남편이 사준 재봉틀 한 대와 장독대만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말하던 변중석 여사는 아끼던 낡은 재봉틀로 매년 며느리에게 설빔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변 여사는 정주영 회장을 여보나 당신 대신 항상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매일 밤 11시 넘어 귀가하는 남편 정주영의 목욕물도 준비했는데요. 회장님이 아무리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라 해도 아침이면 꼭 5시에 일어나신다면서 다시 새벽 3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다고 합니다. 농장에서 기른 배추로 담근 김장김치와 직접 콩으로 순 메주로 맛을 낸 된장찌개를 아침상에 올렸죠. 순두부찌개 매니아였던 정주영 회장을 위해 매일 식탁엔 순두부가 올라왔는데요. 변 여사는 옛 두부 맛을 내기 위해 강릉에서 바닷물을 길어와 그 물로 순두부를 만드는 정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식사하는 남편과 시동생들 그리고 팔라밀려를 위해 그녀의 손에서는 물이 마르지 않았죠. 가사도우미에게 넘길 만한 일이지만 집안 대소사에 따른 연애도 손수 챙겼습니다. 변 여사는 정주영 회장을 손님 같은 남편이라고 말했는데요. 저녁엔 일하는 아주머니와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사실 몇 시에 돌아올지 모르는 서방님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항상 남편이 집에 온 걸 확인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드는데 막상 남편은 집에 돌아와도 신문만 보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회장님이 오면 기분이 말할 수 없이 좋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잦은 출장으로 청운동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어쩌다 부부 동반으로 출장을 가도 부인을 하루 종일 호텔방에 홀로 두고 본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무심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무치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변 여사의 선택은 바로 기도였죠. 이렇게 홀로 응어리를 푸는 남편 앞에선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화내거나 싫은 기색을 내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주영 회장이 핏덩이를 자식이라고 데리고 와서 잘 키우라라고 했을 때도 아무 싫은 내색 없이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였죠. 아무리 주변에서 정 회장이 여자를 좋아해 밖에서 바람을 많이 피운다고 흉을 볼 때도 그저 미소만 지을 뿐 한 번도 남편에게 쓴소리하지 않아 보살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소나무처럼 한결같던 조광지처는 살아오는 동안 자식들을 기를 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매일 늦게 귀가하니 당연히 집안 돌아가는 사정은 하나도 몰랐고 그래서 본인이 짊어지는 책임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죠. 팔라밀려의 수험 생활을 모두 뒷바라지했으니 9번이나 고3 엄마 노릇을 한 셈입니다. 가부장적인 정주영 회장을 대신해 며느리와 손자들을 챙기는 것 역시 변 여사의 몫이었는데요. 특히 자녀 교육에 엄격했던 정 회장은 며느리가 자녀들을 차에 태워 등교시키는 걸 목격하자 젊었을 때 콩나물 버스에 시달려봐야 나중에 자가용 샀을 때의 기쁨을 안다며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변 여사는 손자 녀석들 키우는 문제까지 시아버지가 잔소리를 할 거냐며 며느리가 꾸중 듣는 걸 막아줬던 사건도 있다고 하죠. 자식들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청운동 2층 집에 남편과 단둘이 살던 변 여사는 정주영 회장과 각방을 썼습니다.
1층 한쪽 구석에 두 평도 채 안 될 것 같은 작은 방이 그녀만의 개인 공간이었는데요. 방 한쪽에 이불 한 채를 가지런히 개어놓고 윗목에는 피난 때 부산까지 갖고 갔다는 낡은 재봉틀과 가족 사진으로 가득 찬 사진첩이 전부였죠. 변여사는 6.25 전쟁 전에 만들어진 구식 재봉틀이지만 웬만한 옷은 요즘도 이 재봉틀로 만들어 입을 수 있다며 명절 때 며느리들과 손자들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게 큰 즐거움이라고 했죠. 이 재봉틀이 우리 집안 가보이고 저 사진첩은 내비천이라면서 말입니다. 반면 남편의 방은 2층에 위치했고 원래 변중석 여사도 남편 옆방을 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여름밤 선선한 바람을 쐬기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잠든 변여사에게 도둑이 들이닥쳤죠. 도둑은 변여사에게 휘발유를 뿌리면서 소리 지르면 불 질러 가만히 안 두겠다며 협박했는데요. 굴하지 않던 변씨는 마땅히 훔쳐갈 게 없어서 방황해하는 도둑의 두 손을 붙잡고 네 집인지 알고 들어온 모양인데 소리 안 지를 터이니 타협적으로 하자며 달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 몽준이의 혼사를 위해 준비해놓았던 반지와 시계 같은 폐물 플러스 쌈짓돈 200만 원도 내놓았죠. 하지만 이걸로 전혀 만족 못한 도둑은 변씨의 눈과 입을 반창고로 가리고 전깃줄로 꽁꽁 묶으며 밑달러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는데요. 열받은 변여사는 달러돈은 나도 이름만 들었지 못 봤다고 대응했고 질려버린 도둑은 무슨 현대건설 회장집이 있다위냐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다음날 변여사가 남편에게 아이고 회장님 나 죽을 뻔했다며 도둑놈이 날 꽁꽁 묶어놓고 몽준이 폐물을 다 갖고 갔다고 하니 남편은 아내 걱정은 둘째고 내가 돈 조금 줘서 타일러 보냈을 텐데 왜 도둑놈을 내 방으로 안 데려왔냐며 호통을 쳤다고 하는데요. 이 도둑소동 이후 그녀는 더 이상 2층은 꼴도 보기 싫은 마음에 아예 아래층으로 본인 방을 옮긴 겁니다. 표현에 투박했던 정주영 회장은 자서전에서 부인에 대한 고마움을 회고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불평불만 하나 내색하지 않고 집안을 꾸려준 내자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다며 늘 통바지 차림에 무뚝뚝하지만 60년을 한결같이 부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그런 점들을 존경한다. 존경하고 인정할 점이 없다면 사랑도 할 수 없다. 내가 돈을 번 것도 모두 아내 덕택이었다. 아내를 보며 현명한 내조는 조용한 내조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죠. 변중석 여사는 자신의 삶을 남편 내조에만 신경 쓰며 조용히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현대가 안주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은 복조리 상인이 조리값을 받으러 왔다가 몸빼 차림에 수수한 변여사를 보고 사모님 안 계시느냐고 물었다고 하죠. 심지어 변여사가 단골로 다녔던 용산 청과물시장에서는 인심 좋게 보이는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와서 과일과 채소를 대량으로 사서는 용달차에 싣고 운전사 옆자리에 타고 사라지면 그 할머니가 바로 현대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말도 돌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생전에 변여사는 내 앞으로도 차가 한 대 있지만 시장 봐가지고 용달차 타고 돌아오는 게 가장 편하다고 말하기도 했죠. 자기 자신에겐 엄격했던 변여사는 남을 위해 쓰는 돈만큼은 인색하지 않았는데요. 본인 생활이 궁핍했던 신혼초에도 거지를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부산 피난 시절 길거리에서 포도를 팔 때도 손님이 달라는 대로 넉넉하게 담아주다 보니 돈이 남기는커녕 미치는 날이 많았다고 하죠. 인정이 많았던 변여사는 매년 명절 전후로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아원 방문하는 일을 빼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생활비를 아끼고 모은 돈도 고아원에 보태고 자신이 재벌가 아내인 걸 표내지 않고 조용히 봉사만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가 안주인으로 부족함 없던 변여사의 마음속엔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었죠. 바로 친정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었는데요. 15살 어린 나이에 결혼해 서울로 올라오고 친정은 강원도 통천에서 함경북도 청진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후 분단이 되면서 소식이 끊겨버린 겁니다. 그 후 친정 식구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죠. 해방 전인 일제 때라도 아내를 친정에 보내주지 그랬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 회장은 내가 못 가게 했다면서 돈 벌어 가자고 밤낮 얼렀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훗날 밝혔는데요. 그러자 옆에 있던 변여사는 친정 안 보내준다고 야속하게 생각한 적 없고 당신도 이때껏 고향을 못 가보았지 않냐며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는 넓은 마음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건강하던 변여사는 맏아들이 1982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몇 년 후 넷째 아들마저 스스로 생을 마감하자 그 충격으로 건강을 잃고 말았죠. 서울 아산병원 18층 특별병실에 입원했고 입원 초기에는 간간히 바깥나들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에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운동장애는 물론 기억력 상실,
사고 능력 마비로 이어지며 16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되죠. 말년에는 거의 의식이 없어 남편 정 회장이 먼저 숨을 거뒀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변 여사는 향년 86세를 일기로 남편이 떠난 지 6년 만에 그의 곁에 잠들게 됩니다. 일평생 남편과 자녀들을 뒷바라지한 현대가 안주인 변중성 여사의 인생,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